Workers in India showed no sign of ending on Wednesday. The group of more than 1,000 employees from a factory in southern India has rejected a settlement offer. The strike is the biggest such labour dispute in recent years in the country and has entered a second month. The strikers have disrupted production and protested in a makeshift tent close to the Samsung factory near the city of Chennai. They have demanded higher wages and union recognition. 삼성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삼성은 파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 측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떤 발표를 할지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파업을 하면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폭로하겠다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나입니다. 체나이 삼성 공장에서 R&D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삼성이 우리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0년 전 체나이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지금 젊은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도로는 비가 오면 질척거리는 흙길이었고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어요. 밤이면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이들이 다닐 만한 괜찮은 학교도 없었죠. 삼성이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달랑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격렬하게 반대하셨죠. 외국 기업이 와서 우리 마을을 망치려고 한다면서 매일 한숨만 쉬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무너질 거라고 걱정하셨거든요. 특히 농사를 짓던 분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땅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시위도 있었고 격렬한 반대 집회도 열렸죠. 저도 처음에는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게 있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지역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놀랍게 찾아왔어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로였어요. 비포장 도로를 말끔하게 포장하고 가로등도 설치했죠. 전에는 밤에 다니기 무서웠던 길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면서 우리 마을의 미래도 밝아질 거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전기시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이 변전소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전기가 끊기는 일이 거의 없어졌죠. 에어컨도 마음껏 틀 수 있게 됐고 컴퓨터나 전자제품도 고장날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 변화였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교육 환경이었어요. 삼성이 지역 학교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낡은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컴퓨터실을 만들고 과학실도 새로 꾸몄어요. 아이들이 최신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새로운 학교도 지어졌어요. 요즘 체나이 아이들은 서울이나 뭄바이 아이들 못지않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죠. 일자리도 많이 생겼어요. 삼성 공장에 직접 취직하는 것 말고도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은행도 새로 들어왔어요. 전에는 일자리를 찾아 뭄바이나 델리로 떠나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우리 아버지의 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삼성을 우리 마을의 은인이라고 부르세요. 저녁마다 산책하시면서 깨끗해진 거리와 밝은 가로등을 보시며 흐뭇해하시죠. 라비나, 내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해요. 체나이의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도 꿈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체념이 컸는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청년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보게 됐죠. 사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았죠.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장애에 굴복하지 않도록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라비나, 내가 듣지 못하는 만큼 더 날카로운 눈을 가졌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어요. 청각장애인이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회의도 많이 해야 하고 팀워크도 중요한데 할 수 있겠어?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장애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10년 전 삼성 체나이 공장이 신입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을 때 솔직히 많이 망설였어요.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받아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면접은 또 어떻게 볼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지원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수어 통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입사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였죠. 화이트보드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동료들과 소통했어요. 회의 때는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급한 논의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팀 회의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토론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까? R&D팀에서 일하면서 AI와 자연어 처리에 대해 배웠는데 이걸 활용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퇴근 후에 주말에 계속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수어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다시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상했죠. 6개월 동안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상사들도 반대했어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고 이걸 경영진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죠. 발표가 끝나고 한 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단순한 편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혁신이에요. 제가 개발한 사일런트 브리지라는 이 시스템은 회사 전체에 도입됐어요. 청각장애인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졌고 업무 효율도 35% 이상 향상됐죠.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고객들이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전에 R&D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청각장애인 최초의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팀에는 15명의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중 3명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저희 팀은 사일런트 브리지를 넘어서 더 많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 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단상에 올라가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응원, 대학 시절의 고민, 입사 초기의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1억 루피의 상여금도 컸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회사가 저를 인정해 주었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제 경험을 다른 장애인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장애인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서 멘토링도 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연하고 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게 제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삼성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제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도전의 장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기회의 땅이죠.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도전을 믿어준 회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공장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일은 2달 전 어느 평범한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팀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평소보다 큰 대화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 팀원이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하니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해 격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불만 토로 정도로 생각했어요. 직원들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건 어느 회사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더 적극적이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임금 3배 인상, 근무시간 50% 단축, 휴가 일수 2배 증가. 저희 회사가 직원들에게 인도 평균 이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나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런 요구사항들이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법률적인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었죠. 일반 직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R&D팀 팀장으로서 느끼기에
이건 분명 계획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300명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결국 1,5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됐죠. 전체 직원 2,000명 중에서 75%나 되는 인원이에요. 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겪어온 삼성은 달랐거든요. 청각장애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기회를 주었고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으며 성과를 인정해 준 회사였어요. 게다가 이번 파업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언론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탄압이라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노동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죠. 파업 참가자들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을 막고 회사 버스를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죠. 저는 매일 아침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죠. 제 팀원들도 압박을 받았어요. 팀장님 때문에 파업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어요. 이 파업의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특히 파업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구호나 전략이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유사한 파업 사례들과 너무나 비슷했죠. 회사는 최선을 다해 대화를 시도했어요. 노사협의회도 열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죠. 하지만 파업 참가자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투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몇몇 직원들이 다치기도 했고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평화로웠던 우리 공장이, 우리 지역이 마치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밤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마을의 평화도 깨뜨렸죠.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어요.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제가 너무 회사 편을 드는 건 아닌지, 동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 파업이 순수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파업이 한 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뒷문으로 출근하려는데 공장 정문 쪽에서 갑자기 큰 환호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준 소식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삼성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제가 청각장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귀를 의심했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은 줄곧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했던 사항들을 갑자기 받아들인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니 더 의아했어요. 단계적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 개선. 물론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인도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임금을 또 올려준다는 게 이상했어요. 파업 참가자들은 광장에서 승리를 자축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대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동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죠. 특히 이상했던 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대규모 파업이 끝날 때는 양측이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치고 중재자가 개입하고 단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둔 각본이 있었던 것처럼 하루 만에 모든 게 결정됐어요. 회사 측의 태도 변화도 수상했어요. 한 달 내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를 내린 것처럼요. 평소 알고 지내던 인사팀 과장님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뭔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았죠. 파업 참가자들 중에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쉽게 회사가 물러선 게 이상하다면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부 파업 주동자들은 오히려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음 날부터 공장은 정상 가동에 들어갔어요.
파업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작업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활기찬 분위기가 사라졌달까.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은 거였죠. 특히 신경 쓰였던 건 경영진의 태도였어요. 평소라면 공장을 자주 순시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파업 이후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회의도 줄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도 중단됐어요.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R&D팀 팀장으로서 이런 변화들을 예민하게 관찰했어요. 우리 팀은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 갑자기 모든 게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도 미뤄지고 예산 집행도 까다로워졌어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는데 법무팀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라비나,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닐 거예요. 회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파업이 끝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무팀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회사는 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통역사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엔 없던 사내 변호사들도 여럿 보였죠. 화면에 띄어진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파업 손실액 산정 및 법적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회사가 계산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회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주가 하락 손실까지. 총 금액이 무려 수천억 루피에 달했어요. 한 직원의 평생 월급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회사가 이 손실액을 파업 주동자들에게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법무팀은 이미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주동자로 지목된 직원들의 명단까지 확보한 상태였죠. 심지어 그들의 개인 재산 상황까지 조사해 놨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더 충격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새어나왔어요.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접촉했다는 얘기, 인도네시아에서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얘기들이. 더 무서운 건 삼성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구글도 방갈로르의 R&D 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애플도 인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 같았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핏기가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도 못 마주칠 정도였어요. 식당에서도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예전에는 시끌벅적했던 휴게실도 조용해졌죠. 인사팀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을 하나씩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업무 면담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제는 제 팀의 한 직원이 울면서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팀에서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주던 이웃들이 이제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시장에서도 곧 이사 가시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됐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삼성 직원 자녀들이 놀림을 받기 시작했대요. 어제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체나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삼성 덕분에 성장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 식당들, 가게들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신문에서는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 철수 도미노, 체나이의 몰락, 실패한 파업이 부른 재앙.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특히 삼성 철수 시 예상되는 실업자 수 10만 명이라는 기사는 정말 끔찍했죠. 정부에서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노동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았어요. 다른 주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사마투자 유치 경쟁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간 키워온 제 커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게 기회를 준 이 회사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곧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게 되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삼성이 준 기회 덕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회사를 지켜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죠. 먼저 제 팀부터 다시 추스르기로 했어요.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장애가 있든 없든 위기의 순간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다행히 팀원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파업 기간 동안의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CCTV 영상, SNS 게시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했어요. 청각장애 때문에 놓쳤을 수 있는 음성 정보까지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죠.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파업이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회사 네트워크에 주기적으로 접속하는 외부 IP가 있었더라고요. 더 파고들어 보니 그 IP는 우리의 최대 경쟁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흔들려고 했다는 증거였죠. 더 충격적인 발견도 있었어요. 파업 주동자들 중 일부가 경쟁사로부터 송금을 받은 기록들도 있었죠. 게다가 파업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과 구호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파업과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것 같았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분석한 패턴 분석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우리 회사를 노린 계획적인 공작이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러던 중 더 큰 발견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같은 수법으로 공격받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닌 인도 시장을 노린 조직적인 경제 공작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인도 정부가 즉각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국제수사기관까지 개입하게 됐죠.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사실은 속았던 거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직원의 고백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았죠. 그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면서 이번 사태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경쟁사들이 설립한 위장 회사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 고용된 온라인 트롤들, 심지어 일부 언론사까지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죠. 이 모든 게 인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제 보고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청각장애 때문에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분석한 결과가 오히려 더 객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역설적이게도 제 장애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는 철수는커녕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대부분 복귀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장애는 결코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기획한 배후 세력의 정체를요.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